우리 사위 좀 흔들어 봐요. 그 사람 약점 하나만 잡히면 우리 수진 인생이 달라져. 67세 최명자가 32세 박지연에게 500만 원과 명품 가방을 건네며 한 말이었습니다. 딸을 지키려는 모성애가 끔찍한 음모로 변한 순간이었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연은 결국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 큰 반전이 숨어 있었어요. 민호와 명자 사이에 숨겨진 20년 전 인연, 그리고 복수의 진짜 이유가 밝혀지면서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과연 명자가 이런 일을 벌인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송파구 번화가 한복판,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자리한 미용실 벨라뷰티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침 9시 정각, 최명자가 가위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67세의 명자는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베테랑 미용사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빛,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풍겨났어요. 거울 앞에 놓인 가위들을 하나씩 점검하며 명자는 오늘도 완벽한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오자 명자는 능숙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르신, 오늘도 단정하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가위질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죠. 손님의 머리카락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명자의 마음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40세의 이수진, 명자가 홀로 키워낸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걸 잃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때 명자는 고작 30살이었죠. 어린 딸을 안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직 딸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용실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날들이 수십 년 계속됐죠. 손님들의 머리를 다듬으며 수진이의 학비를 벌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이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하필 그 남자와 결혼을 하더라고요. 정민호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명자의 속이 뒤틀렸습니다. 45세의 민호는 중소기업 정우기계의 대표였어요. 겉보기엔 성실하고 근면해 보이지만 명자의 눈에는 영 못마땅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에 사업도 불안정하고 무엇보다 딸을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명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뭘 믿고 우리 수진이를 맡긴다는 거야? 손님의 머리를 감기며 명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처음 민호를 소개했을 때부터 불안했어요.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해요. 하지만 명자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불안정한 미래만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명자는 미용실 문을 잠시 닫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점심 먹었니? 어디서 먹었어? 전화 너머로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민호 오빠가 도시락 싸줬어요. 김치볶음밥이랑 계란말이도 만들어줬어요.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죠. 도시락이라니 그 남자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겉으로는 그래, 잘 챙겨 먹으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당에서 먹이지도 못하면서 도시락이라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명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인 김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명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딸 걱정이에요. 결혼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위가 영 못 믿어서요.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위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사랑해도 딸이 고생하는 건 못 봐주겠더라고요. 명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맞아요. 딸이 고생하는 건 정말 못 견디겠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요. 김 여사의 머리를 다듬으며 명자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 남자가 사업한다는데 요즘 세상에 중소기업이 어디 쉬운가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일이죠. 그럼 우리 수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 여사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특히 제조업은 더 힘들다던데요. 명자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어요. 그날 저녁 명자는 혼자 집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 벽에는 수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졸업식 사진, 취업 축하 사진, 그리고 결혼식 사진까지. 하지만 결혼식 사진 속 민호를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통 딸과 사위 생각뿐이었죠. 그러던 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엄마, 민호 오빠 회사에 문제가 생겼대요. 명자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무슨 문제인데? 설마 내가 걱정했던 일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래처에서 대금을 못 받아서 자금난이 심해졌다는데 혹시 부도날 수도 있다고 해요. 명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빚은 얼마나 되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민호 오빠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고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새 걱정만 하고 있어요. 명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결국 내 걱정이 현실이 되는구나. 수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전화를 끊고 명자는 방안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의 회사가 망하면 딸의 인생도 끝이에요. 빚더미에 앉게 되면 우리 수진이는 어떻게 살아? 아니,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어. 명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 남자가 망해서 딸이 고생하느니 아예 새 출발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명자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 모든 게 딸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딸이 고생한다고요? 절대 그럴 순 없어. 명자의 마음속에 위험한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해. 딸의 인생을 내가 지켜야 한다고. 밤이 깊어갈수록 명자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미용실에 출근한 명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 날카로운 표정, 그리고 위험한 빛이 도는 눈빛이었죠. 첫 번째 손님을 맞으며 명자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우리 수진이 인생, 내가 책임진다. 그 남자 때문에 고생시킬 순 없어. 가위 소리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명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회사가 부도 위기라는 소식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5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명자는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텅 빈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죠. 뭔가 해야 해. 딸을 구해야 한다고.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명자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지연 32세의 젊고 화려한 여성이었죠. 3년 전부터 단골로 다니기 시작한 지연은 늘 명품 옷을 입고 와서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만큼 화려하지 않고 표정도 어두워졌죠. 명자는 지연의 개인사를 조금씩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고 있고 대학생인 남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연은 항상 밝게 웃으며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명자의 날카로운 눈에는 모든 게 보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지연이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커트랑 염색 부탁드려요. 명자는 지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연했고 옷도 예전만큼 비싸 보이지 않았어요. 지연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별일 없죠?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좀 바빠서요. 하지만 명자는 놓치지 않았어요. 지연의 눈가에 어린 피로감과 걱정을 말이죠. 머리를 감기며 명자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건강은 어떠세요? 예전에 투석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지연의 어깨가 살짝 떨렸어요. 그냥 그래요. 계속 치료받고 계시고. 명자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혼자 감당하기 힘들지 않아요?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동생도 대학생이라 학비도 많이 들고. 명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지연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한 명자는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죠. 머리를 말리며 명자는 일부러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세상 정말 살기 어려워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고.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병원비랑 생활비 감당하기가. 그때 명자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 씨, 혹시 시간 있을 때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물론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있고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명자는 주변을 살펴본 뒤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해요. 당신에게 나쁜 일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명자는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다음 날 저녁 약속 장소에 나타난 지연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신지 궁금해서 밤새 잠도 못 잤어요. 명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 대신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명자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단 이건 성금이에요. 500만 원 들어있어요. 지연이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갑자기 이런 돈을? 명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있잖아요. 그 사람 좀 흔들어 봐요. 그냥 가까이 지내면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유혹만 하면 돼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장님, 그런 일은 못해요. 제가 왜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명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괴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거예요. 그 남자 회사가 곧 망해요. 우리 딸이 고생하게 될 거라고요.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나아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이런 일은 정말 못하겠어요.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명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투석 비용이 한 달에 얼마나 들어요? 동생 학비는 또 얼마고? 지연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명자가 다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명품 핸드백이 나왔어요. 이것도 드릴게요. 샤넬 가방이에요. 지연 씨 스타일에 잘 어울릴 거예요. 지연은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제발 이런 부탁은 하지 마세요. 명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이 치료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생은 학교를 그만둬야 하고요. 지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며칠 뒤 지연은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만나서 얘기해요. 명자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돈 앞에서는 양심도 소용없구나. 다시 만난 자리에서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냥 가까이 지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에요. 당신이 접근해서 그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기만 하면 돼요. 우리 딸이 실망해서 이혼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할게요. 명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뒤 명자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위야, 미용실에 와서 머리 좀 해라. 요즘 너무 지쳐 보여. 민호는 시간이 없다고 했지만 명자가 계속 부탁하자 결국 승낙했어요. 그날 오후 민호가 미용실에 왔을 때 지연도 마침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게 명자의 계획이었죠. 아, 민호야. 이분은 지연 씨라고 우리 단골 손님이에요. 지연 씨, 이분은 우리 사위예요. 지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민호도 가볍게 인사를 받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명자의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민호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회사의 자금 상황을 점검하며 장부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거래처 미수금이 5억에 달했고 당장 다음 달 직원 급여도 걱정되는 상황이었죠. 한숨을 쉬며 민호는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난달에 자신도 모르는 500만 원 송금 기록이 있었던 거죠. 민호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송금받은 곳은 벨라뷰티 미용실, 바로 장모 명자의 가게였어요. 이상하다. 내가 언제 장모님께 돈을 보냈지? 민호는 회계팀 직원인 김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대리, 미안한데 지난달 벨라뷰티로 송금한 건 뭐였죠? 김대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장님, 그거 사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잖아요. 급하다고 하시면서.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지시를? 김대리,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나요? 2주 전 목요일 오후였어요. 사장님이 전화로 급하게 송금하라고 하셔서. 민호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주 전 목요일 분명히 자신은 거래처 방문으로 하루 종일 외부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사칭해서 돈을 송금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왜 하필 장모의 미용실로? 며칠 뒤 민호는 또 다른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앞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낯익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장모의 미용실에서 본 그 여성,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민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호가 그쪽을 바라보자 급하게 고개를 돌렸죠. 우연일까? 민호는 의심스러워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계속 따라왔어요. 민호가 지하철역으로 향하자 지연도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민호는 일부러 갑자기 방향을 바꿔봤어요.
지연도 따라서 방향을 바꿨죠. 분명히 자신을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집에 들어가며 아내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아, 혹시 엄마한테 우리 회사 돈 빌려드린 적 있어? 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요. 왜 그런 말씀을?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한편 명자는 딸 수진에게 슬슬 독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미용실에 들른 날 명자는 일부러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괜한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명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요즘 민호가 다른 여자랑 어울린다는 소문이 있더라.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명자는 머리를 감기며 대답했어요. 단골 손님 중에 강남에서 일하는 분이 있는데 민호 닮은 사람이 젊은 여자랑 카페에서 다정하게 얘기하는 걸 봤다는 거야.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닐 거예요. 민호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명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러길 바라. 하지만 요즘 민호가 집에 늦게 들어오지 않니? 회사 일이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회사에만 있는 건지. 수진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사실 민호는 요즘 정말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날 밤 수진은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오빠 요즘 정말 회사 일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만나지는 않고요? 민호가 이상하다는 듯 바라봤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의심되는 게 있어? 수진은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혹시 누군가에게 고민 상담이라도 하는 건가 해서요.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고민 상담? 지금 회사가 망해가는데 누구한테 상담을 해? 그날부터 민호와 수진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또다시 지연을 목격했어요. 이번에는 회사 건물 로비에서였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잡지를 보는 척하며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가 나타나자 일어서서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죠. 민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그날 저녁 민호는 사무실에 남아서 곰곰 생각했어요.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장모에게 돈을 보냈고 낯선 여성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정확한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예전에 중요한 회의를 녹음할 때 쓰던 것이었죠.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써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일부러 지연이 자주 나타나는 카페로 갔어요. 예상대로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지연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저를 찾으시는 건가요? 지연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민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우연이 너무 많네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얘기할까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잠을 잤어요.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지만 이제 진실을 찾아낼 결심을 굳혔습니다.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회사 일로 며칠 늦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수진은 이미 명자의 말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회사 일일까? 아니면 다른 여자 때문일까?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민호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려는 거지? 하지만 이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어.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민호는 그 다음 날 새벽 일찍 사무실에 나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으로 장모의 미용실 주변 상가 건물들을 검색해 봤어요. 다행히 몇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죠. 민호는 건물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난달 CCTV 영상 확인이 가능할까요? 사건 관련해서 필요한데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대답했어요. 경찰서에서 공문 가져오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려워요. 민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연의 번호였죠.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호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요. 민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뭔가 터질 것 같았어요.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 반포 쪽으로 와주세요. 사람 없는 곳에서 만나요. 저녁 8시예요. 민호는 전화를 끊고 작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배터리도 충분하고 음질도 선명했어요. 오늘 모든 게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 한강공원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어요. 민호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지연이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민호가 다가가자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할 말이 있어서요. 민호는 지연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죠. 지연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손을 떨며 핸드백을 만지작거렸죠. 민호 씨,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최명자 사장님이 저한테 돈을 주면서 민호 씨를 유혹하라고 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장모님이 당신에게?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500만 원이랑 명품 가방까지 주면서 민호 씨 마음을 흔들어서 이혼하게 만들라고 했어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낙했어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를 따라다닌 것도, 미용실에서 만난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연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네, 모든 게 명자 사장님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제 회사 돈이 미용실로 송금된 것도?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명자 사장님이 뭘 하셨는지는. 저는 그냥 민호 씨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접근하라고만 들었어요.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지연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요. 민호 씨 부인이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호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명자 사장님이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처음부터 자세히 말해주세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어요. 강남역 카페에서 만났던 일, 돈을 받은 일, 명자가 했던 말들까지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장모가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가정이 흔들린 것 같아서 못 견디겠어요. 어떻게든 사과할게요. 민호는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잘 녹음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연 씨,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며칠 뒤 명자의 미용실에 세무서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라고 하면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명자는 당황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뭘 찾는 거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세무서 직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기조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류만 확인하면 돼요. 그 혼란 속에서 민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오늘 저녁에 가족 모임 하나 하자. 장모님도 모시고. 수진이 이상하다는 듯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가족 모임이요? 무슨 일 있어요? 민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미용실 직원들도 함께 오라고 해. 그날 저녁 조용한 식당 개별실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명자, 수진, 그리고 미용실에서 일하는 보조 직원 2명까지요. 명자는 오후에 있었던 세무조사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민호야, 갑자기 왜 이런 자리를 만든 거야? 무슨 할 말이 있어? 민호는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USB에 집중됐죠. 명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호야, 그게 뭐야? 민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가족이 꼭 들어야 할 내용이 들어있어요. 수진도 알아야 할 일이고요. 명자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궁금하다는 듯 물어봤습니다. 오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민호는 USB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할 진실이 들어있어요. 명자 어머님도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떨어질 듯한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폭풍 전야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명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 대신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수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어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명자의 냉정한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우리 사위 좀 흔들어 봐요. 그 사람 약점 하나만 잡히면 우리 수진 인생이 달라져. 수진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이게 진짜 엄마 목소리예요? 명자는 당황해서 손을 젓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이건 조작된 거야. 누군가 내 목소리를 흉내낸 거라고. 하지만 녹음은 계속됐어요. 파괴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거예요. 그 남자 회사가 곧 망해요. 우리 딸이 고생하게 될 거라고요.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나아요. 미용실 직원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거든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이런 짓을? 명자는 순식간에 태세를 바꿨습니다. 갑자기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저 여자가 먼저 나를 협박했다고. 병원비가 없다면서 도와달라고 애원하더라. 내가 피해자야. 녹음 파일에서 명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투석 비용이 한 달에 얼마나 들어요? 동생 학비는 또 얼마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이 치료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협박이라니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잖아요. 엄마가 지연 씨를 협박한 거예요. 명자가 더욱 격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엄마는 너를 위해서 한 일이야.
그 남자가 너를 불행하게 만들 게 뻔했거든. 민호는 조용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미용실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럼 지연 씨한테 주신 그 돈은? 지연 씨가 요즘 자주 오신 것도? 명자가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불쌍해서 도와준 거야.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어요. 지연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됐어요. 지연은 테이블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수진 씨, 민호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지연 씨, 정말 우리 엄마가 돈을 주면서 제 남편을 유혹하라고 했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500만 원이랑 샤넬 가방까지 주시면서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명자가 발끈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먼저 돈 달라고 했잖아. 울면서 애원했다고.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먼저 제안하셨어요. 아버지 병원비 얘기는 사장님이 물어보셔서 대답한 거예요. 현장은 점점 아수라장이 되어갔습니다. 미용실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수지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민호만 조용히 앉아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죠. 지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어요. 명자 사장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뭐가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거짓말을?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사장님이 민호 씨 회사 망한다고 하시면서 딸을 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접근해서 마음 흔들어 놓으면 수진 씨가 실망해서 이혼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요. 수진은 엄마를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내 남편을 빼앗으려고? 내 가정을 파괴하려고? 명자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너를 위해서, 너를 지키려고 한 일이야.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저를 위해서요? 제 가정을 파괴하는 게 저를 위한 일이에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자백할 거예요. 이런 일에 가담한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이었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민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수진도 엄마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전 이제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명자는 혼자 남겨진 채 테이블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벌인 일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할 줄 몰랐어요. 식당을 나서며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큰 진실을 밝힐 차례였어요. 그날 이후 명자는 미용실 문을 닫고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연락을 끊었고 단골 손님들만 찾아와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명자는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3일이 지난 저녁 민호가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저예요. 잠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명자는 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있어? 다 끝난 일 아니야?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장모님이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미용실로 가겠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미용실을 찾았어요. 문이 잠겨 있었지만
명자가 안에서 열어줬습니다. 명자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부어 있었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그런데 뭘 더 얘기하려고? 나 이미 충분히 망가졌어. 민호는 조용히 의자에 앉으며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모님, 이것부터 보세요. 명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차용증이었죠. 그리고 명자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서명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명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죽은 남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민호가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998년 3월 15일 제가 장인어른께 3억 원을 빌려드렸습니다. 당시 저는 28살이었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명자는 차용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필체였어요. 그런데 이 날짜는 남편이 집을 나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장인어른은 급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몇 달 후에 갚겠다고 약속하시면서요.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믿고 빌려드렸죠.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몰랐지? 남편이 돈을 빌렸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장인어른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여자와 도망가셨거든요. 그리고 제 공장은 그 때문에 부도가 났어요. 명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때 그 젊은 사업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그 일로 고생했어요. 빚을 갚기 위해 공장을 팔고 작은 회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거든요. 명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던 그날 무슨 사업 얘기를 하면서 며칠 후에 돌아온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영영 돌아오지 않았죠. 민호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장인어른 때문에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수진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복수하려던 마음이 사라졌어요. 수진 씨는 아버지와 전혀 달랐거든요. 명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 수진이와 결혼한 것도? 민호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수진 씨를 사랑하게 됐어요. 진심으로요. 그래서 과거 일은 잊기로 했죠.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그렇게 대했다니. 당신이 그런 고생을 했는데도 우리 딸을 사랑해줬는데.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장모님, 저는 장인어른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분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장모님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명자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 남편이 당신을 망가뜨렸는데 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당신을 괴롭혔네. 그리고 우리 딸까지. 민호가 명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수진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명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지연 씨한테도 수진이한테도 당신한테도. 그날 밤 명자는 혼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연의 눈물, 민호의 고통, 수진의 오열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저지른 끔찍한 일들이었죠.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미용실에 작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잠시 휴업합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어요. 서울역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기차표를 사며 명자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모든 걸 정리해야 해. 기차는 경상북도의 작은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명자가 어릴 때 살던 곳 근처에 있는 작은 절이었어요. 몇 시간 후 명자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절에 도착했습니다. 스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보살님, 무슨 일로 이런 곳까지? 명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저는 큰 죄를 지었어요. 참회하고 싶어요. 스님이 명자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어떤 죄든 뉘우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그리 괴로워하시는지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배신, 혼자 딸을 키운 일, 그리고 최근에 저지른 끔찍한 일들까지. 스님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보살님,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기도 하죠. 명자는 그날부터 절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참회하며 지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씩 되돌아보면서요. 명자가 절에서 지낸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기침과 호흡곤란, 그리고 급격한 체중 감소였어요. 스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살님, 병원에 가보셨어야 해요. 이 상태로는 안 되겠어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스님, 전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이제 정말 편안하게 가고 싶어요. 하지만 스님은 강하게 권했습니다. 아직 하실 일이 남아있을 거예요. 가족들과의 인연도 정리하셔야 하고요. 결국 명자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폐암 말기였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항암 치료를 받으셔도 몇 개월 정도가 한계일 것 같습니다. 명자는 의외로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고 싶어요. 고통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싶거든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명자는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죠. 간병사가 물어봤습니다. 환자분, 가족들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돼요. 제가 할 일을 먼저 끝내야 해요. 그날부터 명자는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어요. 첫 번째 편지는 수진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미워서 한 일이 아니었어. 너를 지키려던 마음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구나. 엄마는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혼자 너를 키우면서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됐어. 그래서 민호한테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거야. 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이야. 엄마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 너희 가정을 파괴하려 했으니까. 명자는 편지를 쓰다가 자주 멈춰서 눈물을 닦았어요. 글씨가 흘려져서 다시 쓰기를 반복했죠. 두 번째 편지는 민호에게 쓰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미안하다. 내 아버지를 망가뜨린 것도 우리 집안이었는데 나까지 너를 괴롭혔구나. 너는 우리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줬는데 말이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수진이를 계속 사랑해줘.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한 아이거든. 마지막 편지는 지연에게 쓰는 것이었어요. 지연 씨, 당신을 이용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제가 너무 나빴어요. 당신의 양심을 짓밟으면서까지 제 욕심을 채우려 했으니까요. 아버님, 치료 잘 받으시길 바라고 동생분도 학업 잘 마치시길 바라요.
편지들을 다 쓴 명자는 간병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편지들을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딸한테 연락해 주세요. 며칠 뒤 수진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엄마의 떨리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편지를 읽으며 수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오빠, 엄마가 편지를 보냈어요. 병원에 계신데요. 민호는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병원 이름과 병실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수진아, 가볼까?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가고 싶기도 하고 가기 싫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민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 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할게. 그날 저녁 수진과 민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간호사가 안내해줬습니다. 407호실이에요. 환자분이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고 계셨어요. 병실 문 앞에 도착한 수진은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민호가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줬죠. 수진아, 천천히 해. 괜찮아. 수진이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야윈 모습의 명자가 누워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작고 약해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명자가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민호도 고마워. 수진은 엄마의 침대 옆에 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왜 이렇게 되도록 놔뒀어요? 왜 진작 병원에 안 오셨어요? 명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이제 정말 편안해. 너희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냥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셨죠? 이제 편히 쉬세요. 명자는 민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민호야. 너 같은 사위를 둔 게 자랑스러워. 수진이를 부탁해. 그날 밤 세 사람은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자는 딸과 사위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침대 옆 탁자에는 남편의 낡은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 무렵 명자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의 시계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시계는 오래전에 멈춰 있었지만 이제 가족의 오랜 상처도 함께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엄마의 손을 놓지 않고 중얼거렸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명자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미용실에 오랜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전했어요. 김 여사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엄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혼자서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연도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하얀 국화꽃을 들고 조용히 명자 앞에 절을 올렸죠. 사장님,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장례를 마친 후 수진과 민호는 명자의 미용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사용했던 가위와 도구들, 단골 손님들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벽에는 수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도 붙어 있었죠. 수진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린 수진과 명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오빠,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말이에요. 민호가 아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사랑의 방법을 잘못 배우셨던 거야. 하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며칠 뒤 수진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자리에 봉사 미용센터를 만들 거예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민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힘들지 않을까?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이어가고 싶어요. 수진은 지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연 씨, 저와 함께 일해 보실래요? 제가 운영할 봉사 미용센터에서요. 급여도 드릴 거고 아버님 병원비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전화를 받은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수진 씨, 제가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수진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함께 좋은 일을 하면서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한 달 후 벨라뷰티 자리에 작은 봉사 미용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왔어요. 수진과 지연은 정성스럽게 어르신들의 머리를 다듬어 드렸죠. 지연은 특히 열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를 씻듯이 매일 최선을 다했어요. 어르신, 이렇게 해드리면 어떠세요? 더 편하게 해드릴까요? 어르신들도 지연의 정성을 알아봤습니다. 이 아가씨 참 착하네. 손도 부드럽고 마음씨도 고와. 한 할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가씨, 우리 같은 늙은이들 챙겨줘서 고마워. 수진이 지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연 씨 덕분에 이곳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한편 민호의 회사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고 직원들도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김 대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정말 좋아요. 완전히 재기한 것 같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대리, 우리 회사 수익의 10%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자. 그리고 장학금도 만들고 싶어? 김 대리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갑자기 왜요?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지. 그래야 진정한 성공이야. 며칠 뒤 민호는 사회복지재단을 찾아가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요청을 했어요. 장학금 이름을 최명자 장학금으로 해주세요. 재단 관계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방법을 잘못 배웠지만 마음만은 진실했던 분이에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묘지를 찾았어요. 하얀 국화꽃을 묘비 앞에 놓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야 엄마 마음을 이해해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저를 지키려고 하신 거였죠.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수진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명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은 미용센터로 돌아와 지연과 함께 새로운 간판을 달았습니다. 벨라희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간판이었어요. 지연이 물어봤습니다. 왜 희망이에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벨라뷰티로 시작하셨으니 우리는 벨라희망으로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면서요. 그날 저녁 수진과 민호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이제는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민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평범함이 가장 큰 행복이야.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배웠어. 벨라희망 미용센터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도 와서 도움을 받았어요. 수진과 지연은 그들 모두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어느 날 오랜 단골이었던 김 여사가 말했어요. 수진아, 내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딸이 이렇게 착하게 자란 걸 보시면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어요. 이제 저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요. 벨라 희망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세 사람의 인생은 다시 이어져 갔습니다. 명자의 잘못된 사랑은 결국 진정한 사랑의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에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